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들을 그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잘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입력을 한번 해보고 그 내용들을 그 내용 안에 뭐 약간 설명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무조건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마음, 그죠?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스타트해야 되고 97에 바꿔서 한번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 회사를 그죠? 971에서 선유물산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업무부가 밑에 보면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표 있죠?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워드 치는 거예요. 건설 뭐 자산명, 대출기간명,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이렇게 되죠. 지급이자. 근데 이 지급이자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시 이자 수익 차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토탈 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된 금액을 얘기하죠. 이 금액이 얼마냐면 요 금액 있죠. 이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요 금액이 요거잖아요. 일시 이자를 차감하니까 1호 1, 2, 3 되겠습니까? 일시 요거잖아요. 요 일시 이자를 차감했다는 말이 토탈 이자 이 중에서 이만큼을 빼니까 뭡니까? 이만큼이 차감된 금액이 요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있죠. 자본화 대상은 뭐예요? 요 금액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본화 대상, 그 자본화 대상은 요렇게 구한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걸 일단 먼저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은, 건설자금 이자 계산 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건설이 완료된 건 아니고 건설 중인데, 여기에다 건설자금 이자 있잖아요. 그럼 회사 계산액은 왜 0이냐면, 지금 얘는 뭐냐면, 건설자금 이자라는 있죠. 건설적인 자산으로 계산한 게 얼마냐, 그죠? 자산 계산한 거. 자산 계산한 거 하나도 없죠? 다 이자 비용을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이 되면 요 금액이 있죠. 그죠? 조정해야 될 대상이라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회사 계산액은 뭐예요? 항상 0이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 치는 거니까요. 자, 건설공사는, 그죠? 도원 2공장 신축이고, 대출기간은 교동은행, 차입일은 2022년도 7월 1일, 차입금액은, 그죠? 10억 원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3.5 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서식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데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날짜가 나오면 뭐 이자 계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왜 안 해주냐 이거죠. 근데 여기 일시이자 차감이 있다 하더라도 토탈에서 여기서 뺀 나머지만 입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나왔던 거 일시이자도 없었고요. 빌리자마자 공장에 투입했고 이렇게 진화되다가 이제 일시이자가 한번 생기고 지금은 뭐야? 투입한 것도 좀 있다가 투입했다. 이렇게 지금 있죠. 문제들이 조금씩 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이자는 지금 이렇게 풀렸을 때 원래 이자 있잖아요. 이 원래 이자에서 일시 예금 이자 아까 200 얼마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가 뭡니까? 거기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실제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에도 있죠. 그죠? 대상 이자 요걸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 토탈 금액은 17643인데 일시 이자는 요거니까 차감된 금액이 뭡니까? 계산기를 때려놓고 1호 1, 2, 3이라는 거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1호 1, 2, 3 그죠? 28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 언제 준공할 거니 말이죠. 요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 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건데요. 2023년도 9월 30일이 예정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해. 대상 일수가 중요한 거예요. 공사 일수 있죠. 그러면 제가 같으면은, 아니, 이걸 이렇게 안 만들고 제가 만약 국세청, 그죠? 서식 담당이면 뭐야? 여기 좀 더해서, 그죠? 이렇게 떼고, 그 다음 밑에 칸에다가 뭐야? 공사 일수 뭐 이렇게 매달 며칠 하면 자동으로 뭐야? 곱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아요? 너무 이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죠? 되게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일수는 공사 일수를 얘기하죠.
차입 일수는 184일이지만 공사 일수는 153일이죠. 그게 바로 있죠. 공사를 시작해야지 자본화를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올해 입장에서는 153일이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 금액은 184일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근데 자본화 하려면 돈이 투입된 공사가 해야 되니까 184일 중에 153일의 부분이 뭐야? 안 분해한 비율이 예, 공사 건설 자금 이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계산기를 놓고 뭡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153일에 184일이 요거니까 여기에 비율이 153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뭡니까? 내가 계산해서 거기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거기 계산 안 분한 금액 있죠. 12575 3, 4일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있죠. 우리 건설자금 이자 대상에 대한 얘기고요. 밑에가 2번은 일반 차입금이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에 건설자금 이자 딱 갑니다. 대상은 12573 342가 돼야 돼. 575 12575 3, 4위가 돼야 돼.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일하는 있죠. 계정으로 이만큼 돼야 되는데 회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얼마이냐 이거죠. 하나도 한 적이 없죠. 왜냐면 기본 전제가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뭡니까? 조정 등록을 했을 때 얘가 뭡니까?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산은 12575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이거 빼가지고 직접 빼고 건설자금이자 하면 나와요. 그죠? 웃겨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는 건설자금이자이죠. 나오죠 바로. 그 유보가 바로 나오잖아요. 희한하죠. 그거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2575 34 이렇게 해서 유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배차가 지금 방금 제가 지웠는데 간주입금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되어 있죠. 간주입금도 있고, 수익배당금 입금부사님 또 간주입금도 있고, 3개 있죠. 이 3개가 제대로 맞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뭐예요? 되게 낮았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혹시 몰라서 제가 약간 높아지면서 막 이것저것 있죠. 조금씩 더 붙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문제가요, 예전에는 좀 억지 추정의 문제가 많았어요. 좀 강의할 때도 뭐야 이렇게 했는데 나름 뭐야 뭐 이 문제는 좀 그래서 합리적 그죠? 약간 정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벗어나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 문제로 해서 꼭 한번 보시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보통은 공사일수가 184일이 되겠죠, 그죠? 바로 빌리자마자 바로 투입했다면 그럼 안 분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일시 투자 수익 뭡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은 아까 이제 통액 뭐 1700 있잖아요. 보통 1700이 나오고 없대요. 1700. 1700에 대해서 건설자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진일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요 정도 개념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못하고 지금 조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요거 했죠? 요거 할 거예요.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명세표인데요. 이제 다 돼가지고, 그죠? 그지 다 했잖아요. 요거 좀 하면. 그죠? 그럼 요거 뒤에 하는 건 한 4, 5시간, 5시간, 아니, 여러분 좀 더 해야 돼. 한 6, 7시간 하면 되겠다. 조금씩 더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에 여러분 책 152페이지 있죠. 다 돼가네요. 185인데 152니까. 그진 다 돼갑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명세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전산세무일급에서 법인세를 낼 때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1년에 최소 2번, 어떨 때 3번까지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전히 환율 변동에 따른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변별력이 있는 주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화차손익 평가차손익 명세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좀 쉬운 유형.
살짝 어려운 요 두 개고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죠. 기본적인 그죠 개념 먼저 잡고 그죠 조정맹세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세법에 있죠. 외화환산에 대한 있죠. 이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 임의적인 평가 차익이라고 봐서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의적이다.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 잡으면은 결국은 자산을 증가했겠죠. 그래서 손불하고 자산 감액에 마이너스가 되고, 송금불산입 하면요. 아니, 송금불산입 외화환산 손실 잡았다면 당연히 있죠. 자산 등을 감액했을 거니까, 부채를 증가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인,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전부 다 있죠. 다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2011년도에 IFRS 우리 상장기업에 있죠. 국제기준이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국가 간에 외화거래가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 부인하고 뭐예요? 또 그 다음 연도에 전부 다 돈을 다 받게 되죠. 그러면 또 엄청난 양의 있죠. 세무조정이 유발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세무조정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드디어 뭡니까? 칼을 빼들고 일반 법인에 뭡니까? 외화환산 손익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이런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면 회사가 기업회 기준에 따라 외환산 이익이나 손실 잡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정이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죠 법인세법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외화자산의 평가 대상은요 비화폐성 즉 그죠 계약 당시 그죠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는 그죠 비화폐성 항목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재고자산. 재고는 처음에 살 때 금액이 있지만 나중에 공정가치가 막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외화자산의 금액이 변동하죠. 이런 것들은 비화폐성. 그럼 화폐성은 뭐죠? 내가 계약 당시에 그 금액이 있죠. 픽스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 화폐가 고정되어 있는 거. 매출채권 만약에 200불, 2000불 받기로 했어요. 2000불이 변합니까? 매출채권이? 안 변하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 화폐성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은 비화폐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뭐만 합니까? 바로 있죠. 이거 화폐성에 국한하는데 그러면 선수금과 선급금이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화폐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이 조정맹세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기출문제 이게 없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세 개의 지금 하나는 자산, 하나는 부채, 하나는 자산, 자산 두 개, 부채 하나네요. 그럼 평가를 할 때 여기 보세요. 단기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거래뿐이고 회사는 뭡니까? 화폐성이라고 하죠.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만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날려야 돼요. 요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날릴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화폐성인 요 두 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 요렇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에 선급금이랄지 선수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렇게 이제 날리는 거 있죠. 선수금, 선급금이 아니고 전부 다 화폐성만 나와서 혹시 비화폐성이 나오면은 그죠 대상이 아니라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도저히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모든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요 환율 변동을 인식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오답입니다. 왜? 모든 건 아니죠. 앞에 반드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화폐성이 요건 틀렸어. 모든 건 아니고 화폐성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한다면 맞는 거고 모든 외화자산 부채를 하면 틀린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 이론 문제, 기출 문제의 오답이니까 잠깐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점이 기말에 있죠. 이 평가를 할 때 환산 손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고 외화평가 손익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말에 평가를 해요. 평가액이죠. 기말에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폐성 자산이 $1,000가 있대요. 그럼 환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율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잖아요. 은행 환율 봅니까? 안 해요. 은행 환율 보면 안 돼요. 은행은 각각 환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환율을 봐야 되겠죠. 그 사이트가 어디죠? 서울 외국환 중개라고 아시죠? 들어본 적 없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처음 들어봐요? 신부자 지금, 신부자 아니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 외국환 중개에서 이제 요 금액을 찾아가지고 기말에, 그죠? 환율을 찾아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여기 네이버 이런 데서 있잖아요. 서울 외국환 중개를 치면요. 서울 외국환 중개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서울 외국환. 사이트 있죠? 나오죠? 여기서 찾는 거라고요. 여기서 환율, 오늘의 환율, 이렇게 매매 기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오늘의 환율,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매매 기준율 돼 있죠? 매매 기준율이 지금 보면, $1, 와, 1420, 이렇게 되죠. 문제예요, 문제. 지금 환율이 높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환율이 높다는 거는 자국의 화폐가 약하다는 거야. 원화가 약하죠. 강달러. 그럼 문제가 뭐죠? 수입 단가 상승. 그죠? 수입 단가 상승이라는 건 소득 감소가 됩니다. 왜 소득 감소가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수입 물가가, 그죠?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에 수입 물품을 사던 거를 5,000원 주고 하나에 샀다 했지만 지금 수입 원가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그죠? 만약에 10,000원에 이제 하나밖에 못 쓴다면,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는 내가 이제 5,000원 주고, 만약에 10,000원이면 5,000원 2개를 샀는데 수입 물품을 2개를 소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 1개밖에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나의 가처분 소득 능력이 뭡니까?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의 소득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나의 소득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자꾸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에 보면 매매 기준 환율이라고 하죠. 그 기준 환율이 바로, 그죠? 미국 달러를 가지고 한 $1 환율. 이게 매매 기준율이 되죠. 요 말이 있죠. 매매 기준율 있죠. 요거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화폐와의 교환 비율은요. 재정 환율. 이건 재정 환율, 요건 뭐예요? 기준 환율 되겠습니까? 요렇게 지금 구분되고, 은행 환율 보는 거 아니에요? 요 환율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있죠. 환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하게 되고, 실무적으로 기말에 환율이 없으면요. 기말에 우리 주식시장 해와네요. 안 한다고 이틀 전에 그저 객장에 뿌리고 그저 쉰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28일이나 29일 환율이 뭡니까? 마지막 환율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한 금액.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매매 기준율이죠. 매매 기준율. 매매 기준율이죠. 매매 기준율. 매매하는 기준 비율. 요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이거죠. 이거 되겠시겠죠? 여기서 환율 통계를 줘야 할 때는 서울 외국환 중개, 여기서, 그죠?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기말 평가액하고, 뭐를 합니까? 평가하기 전에, 여기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평가하기 전에 너 장부가액이 요만큼이었는데, 평가해보니까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그죠? 환율 변동 손익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평가 전 장부가액이란 말은 뭐냐면요.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금액을 얘기하죠. 가장 최근에 평가했다는 말이 뭔지 볼게요. 만약에 올해가 2021년도라고 가정하면, 올해가, 그죠? 2022년도라고 가정하면, 자, 처음에 있죠. 우리가, 취득했을 때가 외화자산이 7월 1일 날 일어났다고 볼게요. 그럼 평가를 언제 했겠습니까? 2020년도 말에도 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2021년도 기말에도 회계 처리해서 평가를 외화자산에서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평가 전 외화장부가액이란 2021년도 7월 1일 날 있잖아요. 평가한 금액이 아니죠. 또 2020년 12월 31일 날 평가한 금액도 아니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021년도 말에 평가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처럼 발생일이 당해 연도라면 뭐예요? 당해 연도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올해니까 뭐 가장 최근에 평가하고 자식할 게 없죠. 올해 했는데, 그죠? 요거랑, 그죠? 만약에 기말에 환율 있죠. 그거랑 평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발생일 볼게요. 자, 여기 환율이 지금 현재, 기말의 환율이 지금 현재 여기 달러당 여기 현재 달러가 지금 1,000원입니다. 1,000원. 딱 있다. 1,000원이다. 그죠? 요거 외국환 중개에 따라 뭔가, 그죠? 조회한 금액이 1,000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가 요 두 개는 요때 발생을 했잖아요. 1,000원이고 요때 뭡니까? 직전 연도는 1,200원이죠. 그러면 지금 환율 변동을 요거하고 해야 돼요? 요거하고 해야 돼요? 요거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요걸 하면 안 되고 요거가 평가를 했으니까 요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올해 빌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발생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있죠. 올해가 아닌 경우에는 뭐냐, 가장 최근 요거랑 비교해야 되고, 그죠? 올해 빌렸다면 요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죠? 오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산평가차손익을 반영하려면 법인세 확정신고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화평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사업자만 뭡니까? 얘를 그저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어떤 가정을 까느냐면요. 이렇게 가정을 깔아요.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죠? 보세요.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이 평가서를 하겠다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걸 그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때서야 인정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고 요건이죠. 꼭 내가 그저 외화자산을 평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완결거래 외화차손에 한번 볼게요. 사례를 가지고 요거를 한번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선급, 그죠? 다음 중 반드시 화폐성만 하는 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올해네요. 올해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언제? 기말 환율이 얼마죠? 결산 환율, 여기요. 결산 현재 기준 환율, 매매 기준율이 얼마죠?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랑 뭡니까? 요거랑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회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은행 환율을 잘못 봐가지고 뭡니까? 요거 1,040원으로 하고, 즉, 서울 외국환 중개로 하지 않고 은행 환율을 잘못 본 거예요. 요걸로 흔히 하는 거예요. 은행에 그 환율, 자기 주부은행 보면 환율 뜨죠? 그걸로 이렇게 적용해서 평가를 했다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법에서는요, 그죠? 서울 외국환 중개에 적용된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말 매매 기준율? 그거는. 근데 회사는 은행 환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죠. 요대로 잘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회사는 이렇게 하고 세법이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뭡니까?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뭡니까?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 그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맞추기는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이 문제를 푸는데 5분, 6분씩 그렇게 안 돼. 근데 5, 6분, 10분 주면 다 맞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해도 2, 3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죠. 논점을 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되게 잘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강변법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 좀 같이 있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논리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평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평가를 안 했으면. 평가 안 했다면 아예 평가를 안 했으니까 그저 세법은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평가한 금액을
그 조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아예 안 했으면. 아예 그 뭐예요? 그 떡볶이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 맛있는데 너무 그죠? 맛없는 떡볶이를 내가 거기에다 뭐야? 막 그저 미온을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딱 두 개 나와요. 평가 안 했다면 너무 난이도 하. 그다음에 난이도 중간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멋대로 했다 했을 때 차이를 조정하는 거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거 패턴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할게요.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요거 문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외화자손 평가 차손익에서 있죠. 화폐 비화폐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 좀 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87회인데요. 딱 보시면 세 개가 있죠. 화폐성 자산에 대한 있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3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방법을 적당히 신고했다 얘기죠. 이게 이제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요 말을 다 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죠? 엔하고 요건 또 엔하고 요거는 달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